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많은 분들은 비운의 영예에서 야당 대표를 거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까지 된 정치인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이제는 구속 수감되는 처지가 됐죠. 이승대 기자가 정치인 박근혜 일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63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 11살 때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1974년엔 총탄에 숨진 어머니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 만 22살 나이에 퍼스트 레이디가 됐습니다. 세 자녀의 헌화와 분향으로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부친마저 총탄에 피격돼 숨지면서 동생들과 청와대를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 다 흉탄에 임종도 못 지키고 그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18년간 은둔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1998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 국민과 아픔을 같이 하는 정치.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수사로 한나라당이 위기를 맞았을 때 당대표로 나서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2006년엔 면도칼 테러를 당하고도 지방선거를 챙기며 여론을 움직였습니다. 당대표를 맡은 뒤 사실상 모든 선거에서 승리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2007년 대선 도전엔 실패했지만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 33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잇따른 인사사고와 불통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땐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7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까지 터지면서 민심은 돌아섰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결국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고 지난 10일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전직 대통령 구속수감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SBS 이승대입니다. 이승대 기자의 리포트가 나가는 사이에 패널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SBS의 민성기, 원일이 두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승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늘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됐다는 소식 듣고 고승덕 변호사께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로서는 예상했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에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이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이시겠죠?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데 대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도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문재인 민주당 경선 후보는 아픈 역사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안희정 지사 낡은 정치와의 단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적폐청산의 대장전이 시작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는 만인평등 헌법같이 실현됐다. 손학규 경선 후보는 세월호 돌아오는 날 운명처럼 구속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값진 결정이다. 이렇게 내놨고요. 자유한국당 반응입니다. 홍준표 지사, 박근혜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이 용서해주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 법치주의에 조정이 울렸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권 주자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보수진영 주자들의 반응이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 야박하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경 보수층, 특히 TK 지역에서는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론이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된 거고 아직 검찰이 기소도 하지 않았고 재판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왜 난데없이 벌써부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진원지는 이제 당연히 정치권이고요. 정치권 중에서도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친박계에서 그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들의 얘기가 지금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대선 주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대선 주자들 입을 통해서 벌써 무슨 사면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유는 당연히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 중에 있을 것이고 그들의 정치적 결단이 사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놓고 보면 이제 기소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각 대선 주자들의 어떤 사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내놨는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구속과 사면 금지 선언을 해야 한다. 다른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부정적이더라. 문재인 경선 후보는 지난 13일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구속이나 사면 여부를 말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안희정 민주당 경선 후보 지난 21일에 정치적 타협을 위해 사면권을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는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후보 국민 여론 수렴의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는 파면된 대통령을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의도는 문재인 전략에 따른 결정이다. 이거는 뭐 사면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 같고요. 홍준표 후보 얘기는. 유승민, 안철수 두 후보가 국민 여론을 얘기를 했어요. 국민 여론을. 고 변호사님. 네. 그 민주당 경선 후보는 조금 부정적인 상당히 특히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사면 금지 선언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좀 결이 다르죠. 아마 확정적으로 이제 뭐 사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국민 여론이야 뭐 나중에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미루는 뭐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뭐 검찰을 이제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뭐 문재인 뭐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이제 어느 분이 되실지 몰라도 그분의 어떤 그 뭐 정치적인 판단까지 포함해서 그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껴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사면 이것과 연결해서 또 타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꼭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가 와서 정치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그 미루는 뭐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사면이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뭐 대법원까지 가고 그래야 형이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과거에 그 뭐 재벌 총수들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시간 끌느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사면은 확정이 돼야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뭐 상고를 포기한다거나 심지어는 항소를 포기해서 그 사면에 되려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아직 이제 기소도 되지 않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첫째 이유가 지금 이 예상되는 형량이 너무 중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최소 10년, 최장 45년 내지는 무기까지도 가능한 지금 이 형량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검찰이 지금 그 뇌물죄, 제3자 뇌물죄라 해서 그물코처럼 지금 이게 또 이 강요죄까지 해서 A가 아니면 B로 해서 지금 너무 촘촘하게 지금 이걸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이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유예는 일단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다음 총선 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병이 풀려나는 방법은 사법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기대하는 게 너무 난망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사면밖에는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면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협치가 됐든 뭐 연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친박계,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 세력에 대한 이 끌어안기, 그 전제 조건으로서 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세법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사법적인 판단은 지금 볼 수 없죠, 여기서는. 사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보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치 국가가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뭐 그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식의 말이 국민들한테 회자되고 뭐 돈 있고 힘 있으면은 그 자기가 책임을 안 져도 되고 이런 게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국민한테 법 지켜라 한다고 그게 와닿지도 않고 또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권은 정말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발언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때네요. 2012년 7월. 네, 저 발언은 원래는 저런 취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재벌들에 대해서 너무 사면을 너무 쉽게 해준다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그 사면권을 남용하진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한 발언인데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본인이 대상자가 돼버렸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저 얘기할 때 본인이 저 사면 문제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뭐 꿈에도 못했겠죠. 꿈에도 아마 못했을 예.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 당원일 텐데 1호 당원이죠. 예, 당원권이 상실되는 건가요? 정지되는 건가요? 이제 자유한국당, 구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상으로는 이제 뇌물, 직권남용, 하나 더 있는데요. 불법 정치자금. 예. 그러니까 돈 받고 직권남용하면 기소와 동시에 유무죄에 대한 판결 없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가 돼요. 저기에 걸려서 홍준표 지금 지사도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최근에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대선 출마 때문에.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지금 1호 당원권은 지금 살아 있는 것이고, 자동으로 이제 정지는 되는데 그냥 기소 동시에 정지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도 당 후보가 이제 오늘 결정이 되니까 조만간 윤리위원회 열어서 당원권 정지 조치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가 될 것 같다.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자유한국당은 역설적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아마 잠시 뒤면은 대통령 후보 누가 될지 확정이 될 텐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당대회 현장, 대선 후보 선출 대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서울 장충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자유한국당은 약 1시간 전인 낮 2시부터 이곳 장충체육관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당 선거관리위원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서 지금은 이인재, 김관용, 김진태, 홍준표 4명의 후보가 무대에서 간단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한국당의 19대 대선 후보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현장 투표 없이 어제와 그제 실시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또 지난 26일 진행된 책임당원 현장 투표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전국을 순회하던 기존 경선 일정 대신에 TV토론과 합동연설회로 대폭 줄였습니다. 5천석 규모인 장충체육관이 한국당 대의원으로 현재 가득 찬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전당대회장 안팎에는 경찰 12개 중대와 보안요원 500명이 배치됐습니다. 잠시 뒤에 이곳 다시 연결해서 개표 결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현우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제 잠시 뒤면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될 때 다시 현장을 좀 연결하도록 하고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 상당히 치열했죠? 말은 치열했죠. 주고받는 언어도 매우 거칠었고 아마 당 4개 중에 가장 핫하기로 따지면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치열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컷오프 되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수치를 놓고 보면 결과는 좀 맥이 빠졌어요. 홍준표 지사 이변 없으면 될 것이고 친박계가 요란하게 김진태 의원을 좀 뒤늦게 밀어서 김진태 의원이 일확치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지사를 누르고 지금 후보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잠시 뒤 최종 후보 발표하겠지만 이변이 없는 한
뜨거웠던 분위기에 비해서는 맥없이 홍준표 지사한테 후보는 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고승덕 변호사도 전망하시기에 홍준표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될 거로 전망하세요? 네, 결과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동안 여론조사에서도 자유한국당에서 뭐 5% 이상 나온 후보는 홍 지사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유한국당 지금 뭐 아마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주자들이 현장에 앉아서 뭔가 토크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지금 장면을 얘기는 보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침울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야권에서는 좀 평가절하하고 있죠. 뭐 그들만의 리그다. 사실 이번 대선에 큰 변수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을 가져온 그런 세력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를 내고 표를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야당들의 입장이죠. 그리고 지금 지지율 상으로 봐도 홍준표 지사가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아마 9% 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대세에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발걸음도 좀 엉키는 게 경상북도 상주인가요?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원래 후보 내놓지 않겠다고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또 공천을 김재원 하지 전 않았습니까? 수석 하는 거 보면 저게 이제 친박의 힘이에요. 다 죽은 것 같고 패족이 됐다고 그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딱 응직해가지고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친박계가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상주 이번에 공천 과정을 놓고 봐서도 이게 좀 청산돼야 된다라고 정치권에서는 목소리를 높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저 친박계의 존재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도 내년 지방선거 그 3년 뒤에 21대 총선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들이 저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도 건재하고 있는 친박계에 대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반증이 이번에 김재원 전 수석 공천 문제죠.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될 때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곳 서울 목동에 있는 SBS에서 민주당 후보들 4명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마지막 텔레비전 합동 토론이 있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안희정, 이재명 이 후보들이 상당히 날선 공격을 펼쳤는데요.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차기 정부는 집권 여당과 어떤 관계가 될까요?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참여정부 때 그 당정 분리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정 일체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겠다. 당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실질적으로 총재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인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당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정당 업무의 총재처럼 지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당의 공천이라든지 정당의 운영에는 관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정책을 위해서만 또 인사를 위해서만 긴밀히 협의하면 되는 것이겠죠. 민주당과의 관계가 그동안 대통령들이 한국 정치가 고질적으로 보여왔던 청와대가 집권 여당을 실질적으로 거수기처럼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전체가 커지는 것이 우리 당이 커지는 것이죠. 그게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답변이 그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안희정 후보가 뭘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많이 공감합니다만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대통령이 되는 준비. 대통령이 돼서 뭘 할까의 준비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뭘 하실지 문제에 관련해서 예를 든다면 탈원전 주장하시면서 원전 확대 주장하시는 분을 에너지 팀장으로 지금 모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말씀하신 거하고 실제로 지향하는 게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말씀이 사이다다 시원해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한편에 치우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일이 기자, 지금 민주당 합동 토론 모두 끝났죠? 네. 이 토론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충청과, 이게 호남과 충청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상 게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 총재 발언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후끈 달아오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앞으로 차기 정부가 당정 일체냐 당정 분리냐에 대한 아주 극과 극의 지금 이슈를 놓고 지금 격돌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 저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더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찌됐든 참여정부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당정 분리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당정 일체를 지금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총재를 둘 다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을 좀 자초한 측면이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분위기는 좀 핫하게 달아올랐었습니다. 어제 토론 진행하면서 안희정 지사가 저 질문 던졌을 때 총재가 되겠다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깜짝 놀랐죠. 그렇죠. 저게 정답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질문에 확인 질문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죠라고 말이 바뀌어요. 뭔가 저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지사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좀 했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한번. 예. 그래서 저 토론회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또 질문을 던져봤죠. 그 대답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아까 안희정 후보가 약간 좀 목이 쉰 상태여서 잘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재 부분은 뭐 듣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다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의 총재를 겸하면서 당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당의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발빠르게 해명은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정 분리와 당정 일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이 바뀌는 건 아니겠어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총재라는 얘기는 잘못 들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재라는 직함이 없어진 게 사실은 지금 야권에서 소위 정당 민주주의를 하면서 굉장히 금기시했던 그런 단어이자 직책인데 그걸 다시 꺼낸 걸 보면 아마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이렇게 당의 여태까지의 속성상 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는 남는 거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여당이 소위 청와대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당정 분리를 강하게 추진했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그때 그래서 아무 일도 못했다. 그러니까 당이 좀 대통령을 밀어줄 수 있도록 당정 일체로 가자는 거니까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운영과 여권 내 권력 운영, 정책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냥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냥 당원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쫓아내거나 이런 일들이 어쨌든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네. 또 당에 있던 친박계가 거기에 대해서 협력하고 뭐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총재가 아니어도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한 분명히 청와대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당정이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그 여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집권당 또 청와대 이렇게 한 몸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 후보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냐면 안희정 후보는 지금 대연정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부가 아니고 한꺼번에 이렇게 큰 틀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안 지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문재인 후보는 그런 대연정이 아니라 나는 더불어민주당과 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대연정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안 지사가 한마디를 더 쳐가지고 총재를 살짝 끼워 넣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해프닝이 생겼다고 봅니다. 예.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의 해명을 듣고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여전히 비판적인 의견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정당 정치의 기본 개념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제왕적 총재를 잘만거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당 거수기를 막기 위해 당정을 분리한 취지를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일이 기자. 상당히 안희정 지사는 어제 이재명 시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문재인 전 대표가 뭔가 좀 모호하다 하는 얘기가 아마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아니 말을 모호하게 했던 건지 생각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정 일치로 가야지 당정 분리로 갔던 노무현
패턴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내가 대통령 되면 민주당 정부 되는 거고 당정 분리되는 게 아니라 당정이 일체감을 가지고 힘 있는 정부로 밀고 나가야 되지. 그것이 책임 정당 정치다라고 하는 생각은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총재라는 질문을 알아들었냐 못 들었느냐, 총재라는 단어에 대한 사용 유무는 그거는 이제 해프닝에 불과한 것인데,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밑그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믿음과 신념을 얘기한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제는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향후 전국 구조, 권력 구조, 당 운영에 대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본 생각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저거는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미국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여당이라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이 뭐 법률안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오바마 대통령이 지지하는 법안을 항상 지지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정말로 그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 치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플로어 리더가 중심이 돼서 당내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없는 게 미국 정치죠. 그리고 과거 미국 정치를 보면 대통령이 당의 압력을 행사하면 당의 원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도 자꾸만 불러서 설득하려고 그러지 지시를 내리는 그런 정치 패턴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200억짜리 건물 샀잖아요. 중앙당 건물 샀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OECD 국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중앙당의 역할과 그 정치적 영향력이 이렇게 큰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큰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앙당이라는 저런 건물을 국회 바깥에다가 200억씩 들여서 사는 이 정치 패턴과 방향성은 분명히 역행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원내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 국회 안으로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하고 그 시도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그 좀 거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당정 일치로 가야서 강력한 민주당 정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구상과 민주당이라는 중앙당 건물을 마련하는 거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건 말실수가 아니고요. 생각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명확한 집권 구도와 향후 전국 운영 방식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따로 하는 거죠, 이건. 미국 정치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정당의 지도부도 청와대로 불러서 혹은 전화를 걸어서 이번 법안 처리에 꼭 협조를 해달라. 이 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 그게 우리 정치에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은 당연히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법안이니까 뭐 내가 속한 정당, 여당은 반드시 이건 지지할 거야. 이게 늘 그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그 조윤선 장관 지금 뭐 들어가 있지만 그 정무수석 할 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정무수석이 뭐 어떤 정당 관리, 특히 이제 야당과의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데 역할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은 전혀 하지 않았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단순한 뭐 여당만 안고 가는 이런 정당 스타일보다는 여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국정을 하는 그런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요. 지금 민성 기자 보기에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결선 투표 갈 수 있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오늘 지금 영남권 경선이 오늘 치러지고 4월 3일에 대통령 후보 수도권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이 이미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55.9% 정도 되죠. 오늘 영남 경선을 하는데 영남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강하게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세력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정치적 고향이 부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둘 거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두 후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지금 수도권에 60% 정도의 선거인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막으면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고 뭐 희망적인 관측은 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선거인단은 사실은 호남의 선거인단의 선거 결과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게 그동안 민주당의 경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밴드 회곤 효과가 갈수록 타고 올라가면서 수도권에서 더 많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그 과반을 저지해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 도장을 받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관측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다. 원희룡 기자도 동의합니까? 오늘 영남에서 한 70%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다음에 선거인단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무난하게 50에서 한 6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지금 판세 분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판세 분석이 맞다라는 전제 아래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가 문재인을 50% 미만, 정확하게는 지금 47%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47% 미만으로 묶기는 현실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민주당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미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워낙 지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선거 자체가 이제 코앞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국민들 관심이 정당 내에서 경선보다는 이제 벌써 본선에 대한 그걸 관심이 많이 옮겨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를테면 그 판정리가 좀 생각보다 빨리 되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예. 오늘 영남권 경선 결과는 저녁 한 6시쯤 나옵니까? 뭐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남권 경선 결과 나오면은 제가 지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수도권에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둘이 합쳐서 한 80%를 얻지 않는 한 뭐 그런 이변은 일어나지 않겠네요. 앵커는 좀 조심스러워서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시청자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 경선은 사실상 이제 문재인으로 굳어지는 거고, 국민의당 안철수 정리됐고, 오늘 이제 홍준표 지사 무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승민 될 것이고, 그럼 사자 구도는 이제 본선 대진표는 사실상 오늘로 다 이제 정리된 거죠. 예. 원일 기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만 경선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또 그렇게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윤성 기자 보기에 지금 다자 대결구도 뭐 양자 대결구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발끈했더라고요. 추미애 대표가 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띄우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자꾸 나오느냐. 그리고 국민 경선 분위기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은데 더 열기가 뜨거운데 왜 국민의당이 더 열기가 뜨겁다고 얘기하느냐. 뭐 열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자들이라는 게 어떤 게 변화의 요인이 있냐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추이 변화를 보면 유일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시선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은 뭐 이미 더 끝난 거나 다름없이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70% 가까운 그런 지지율을 가지면서 가고 있는데 소위 민주당 경선의 판세가 보이면서 안희정 지사 표가 좀 빠지고 그게 좀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옮겨가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10개월 만에 지금 2등으로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판도 전체에 변화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하고 지금 언론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실 이 얘기를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좀 결정되고 나면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요거 화면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3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9%인데 전주보다 9%포인트나 올랐군요. 안희정 지사가 14%, 전주보다 떨어졌고요. 이재명 시장 변화 없고 홍준표 지사, 김진태 의원 잠깐 나왔고요. 유승민 심상정 이런 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대통령 선출대회 현장 한번 가볼까요? 관리위원장으로부터 개표 결과에 따른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개표 결과에 따른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후보자별로 책임당원 선거인단 득표율과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 그리고 이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합산한 합산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인재 후보 선거인단 득표율 5.1%, 여론조사 지지율 24.6%, 합산율 14.85%입니다.
기호 2번 김관영 후보입니다. 선거인단 득표율 12.2%, 여론조사 지지율 11.2%, 합산율 11.70%입니다. 기호 3번 김진태 후보, 선거인단 득표율 21.1%, 여론조사 지지율 17.5%, 합산율 19.30%입니다. 기호 4번 홍준표 후보, 선거인단 득표율 61.6%, 여론조사 지지율 46.7%, 합산율 54.15%.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산율 54.15%. 이로써 기호 4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자유한국당 김광림 선거관리위원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런데 후보로 확정이 됐다는 발표를 들으면서 입을 앙다문 채 좀 표정이 아주 밝지는 않네요. 고승대 변호사 보시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뭔가 의미심장하게 좀 비장한 각오도 좀 보였었고요. 지금은 이제 상당한 미소를 가지고서 흔들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그 본선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걱정이 많이 앞서지 않나 싶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친박이 그 중심인데 그 비박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어떤 그 당 분위기도 굉장히 좀 착잡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조금만 어떤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쌓였더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지못해서 이제 그 후보가 되는 듯한 그러한 것들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고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지금 기자들을 대상으로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뭔가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가 진행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방침은 우선 그런 큰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우선 그 미수습자의 수습이 급선무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가자 하는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했습니다. 어제 셀비지하고 대화 나누셨는데 특별히 밀린다는 것인가? 네, 제가 그 점 관련해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저께 그 미수습자 가족을 면담하고 그분들의 많은 질타와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그분들은 말로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아무런 실천이 없었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아주 강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야단을 맞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거는 그렇다면 저희 조사위원회가 4월 5일까지 수습 방안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 점에 관해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까지 이 조사위원회의 어떤 수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일부로 어제 해수부와 그 코리아살베지를 만나서 저희 조사위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오늘 오후 1시에 저희 문서로 저희 조사위가 생각하는 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까지 그 점에 관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은 다음에 우리 조사위 내부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4월 5일 오전까지 저희 조사위
수습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고문 내용을 좀 오늘 이제 정오에 뭐 로봇 투입과 같은 거 제안을 전달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해수부나 이쪽 반응은 어땠어요? 그 반응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까지 저희가 시한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정이 뭐 저희가 어떤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해수부의 어떤 요구한 뭐라 그럴까 어떤 뭐 강요한 입장은 아니고요. 의견 교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이렇기 때문에 그 해수부와 고래살비지의 어떤 생각을 달라.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서 절충한 그런. 그래서 4월 3일까지 다음 주 5월까지 저희가 받으면 검토를 해야죠. 브리핑을 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코리아 셀비지랑 그 선체 직립이랑 이런 계약 부분 이 부분이 뭐 계약서에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선체조사회랑 해수부가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그 해수부의 그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던데. 뭐 그건 아주 좋은 반응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체 절단은 저희 조사 입장에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총 4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그 4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이렇게 육상 거치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 거치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밑에 그 진흙 퇴적물, 그러니까 우리가 펄이라고 말하는 거, 펄을 제거해야 되는데 저희 조사회가 보건대 그 펄 속에 유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 그 펄을 처리를 할 때, 마치 전쟁 피해자 유고를 이렇게 발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세월호 선체가 이렇게 자연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가림막이라는 것이 잠수사들이 물속에서 했는데 그게 전부 우연과 이렇게 우연 쪽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 쪽으로 전혀 지금 가림막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가 이렇게 육상으로 거치되는 과정에서 그게 많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유해가 이렇게 유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하이 살비지와 코리아 살비지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유해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대비 조치를 한 다음에 인계를 받아라. 이제 그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육상 거치된 다음에는 미 수습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구역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하되 현재 그 선체 안전 또는 특히 그 수색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체가 많이 사가 있어요. 그래서 수색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 제가 어제 그 로보캠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산업용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선체 내부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필요하면 부분 절단 또는 제거를 통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수색 우리 작업조를 투입을 하자. 뭐 이런 제안을 담았고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수습자 수색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진상규명이 저희들도 조사위원회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진상규명에 필요한 부분이 선교, 타기실, 기관실, 화물창입니다. 지금 미수습자 수색과는 조금, 미수습자 수색은 주로 객실 공간이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상 변경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끝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세월호에 평형수가 많이 있습니다. 평형수도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 평형수도 침몰 원인을 저희 규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사항이
저희들이 해수부와 코리아살비지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선체 조사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수색 그 선체 조사의 권한은 현재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미 수습자를 수습하는 일이다. 거기에 가장 큰 힘을 쏟아붓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미 수습자 가족들에게도 다음 달 5일까지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해수부가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 달 6일에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체 내부 수색 방식은 지금 현재 협의 중이지만은 나중에 결정된 뒤에라도 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수부가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시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결과 54.15% 과반의 득표율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아마 당선 수락 연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지사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 63세고요. 경남 청령 출신이고 사법고시 합격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검사 출신이죠. SBS에서 방송됐던 모래시계에 나왔던 검사가 홍준표 지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경남지사 재선이고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홍준표 지사 잘 아시죠? 네, 저하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그 당시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했었고요. 홍 대표하고는 홍 지사님하고는 상당히 그래도 가깝게 지낸 편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자꾸 홍 대표님 그러시군요. 예. 네, 이게 이거 가지고요. 예. 지금 잠깐 저희가 얘기를 끊을 테니까 홍준표 대통령 후보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1, 2분만 들어보죠. 예.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들이 폐업의 연속입니다. 화환이 되지 않습니다. 꽃가게가 되지 않습니다. 이 김영란법 3, 5, 10의 규정을 10, 15의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일식당에 가보니까 일식당에 종업원들이 해고가 되는데 해고가 돼요. 3만 원짜리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 말이면 월세금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식사는 10만 원, 그리고 선물도 10만 원. 시골 가보면 농수수 축산물이 팔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축의금은 거꾸로 5만 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10만 원으로 해놔니까 서민들이 그 10만 원 내야 되는 줄 알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 축의금은 5만 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 경제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 수락 연설이 진행 중인데요. 거대 담론이 가득 담긴 연설문을 보고 읽었던 게 기존 대통령 후보들이 했던 수락 연설인데 홍준표 지사는 거의 이야기하듯이 그냥 즉흥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장면이 인상적인데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지사가 확정이 됐고요. 조금 전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위로 뛰어오른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안정적으로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안희정 지사는 떨어졌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9%포인트나 전주보다 올라갔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가 오늘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41대 39로 나왔어요. 오차범위 이내로 나왔고 안희정 지사를 또 대비해봤더니 오히려 격차는 10%포인트 차로 문재인 전 대표 때 2%포인트 때보다는 더 벌어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정치권에서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성희 기자? 원래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다른 비문 진영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대개 한 4% 싸움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의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다른 후보들이랑 연대를 잘해서 정말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뭐 관건이겠죠. 지금 보면 보수 후보들이 다 빠지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비문 진영의 대표 주자로 나서서 이렇게 1대1 대결을 한 그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보면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가상 대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가상 대결이다. 고승덕 변호사 보시기는 어떻어요? 지난번에 그 민주당 경선할 때 그 역선택하러 이제 보수층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있었거든요. 그냥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들어간다 했는데 사실은 그 안희정 지사가 더 상당히 힘든 후보라는 게 이제 점차 부각이 되면서 그 보수층이 역선택하러 들어간다는 그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안희정 지사가 이제 3% 빠지고 홍준표 지사도 2%가 빠지고 부동층에서 또 이제 4%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에게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보는 게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이제 15%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절반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결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친박 입장에서는 이제 비박 후보를 바라보는 입장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것과 별 다름이 없게 된 거죠.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후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표가 좀 이탈한 것 같고 안희정 그 지사 경우에도 안희정 지사에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그 후보를 누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좀 생각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는 게 지금 부각이 되면서 중도층이 이탈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이제 3자 구도가 될 거냐, 뭐 4자 구도가 될 거냐, 2자 구도가 될 거냐, 뭐 안철수 후보는 뭐 2자 구도를 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한 2.5자 구도 정도 비슷하게 그 어느 방향으로 좀 표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민성기 기자와 고승덕 변호사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 대선 구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뭐 가야 할 길이 멀고 이제 39일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도 정리돼야 할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또 하나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가 분명한 것만은 사실일까요? 분명하죠. 분명하죠. 지금 안희정 지사 떨어지는 거 그대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에서 안으로 지금 표가 움직이고 있는 거는 지금 뭐 수치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절에서 박지원 의원이 진작부터 제발 문재인 되라 빌었더니 그래도 자기 바람대로 됐다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자체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경선 과정에서 지금 게임이 끝났다, 판세가 기울었다, 문재인 대세론 확인됐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지지를 했던 중도 보수층들이 실망감을 갖고 지금 안철수로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거는. 예.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 상승세 아마도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다른 후보들을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선전의 결과들이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 경선전에서 압승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할 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또 하나 요즘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당 안팎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뭔가 연설을 해도 대중 연설을 해도 뭔가 위약하다 이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경선전 치르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 보면은 그때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하고 똑같은 사람 맞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저 안철수가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앞장서겠습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문재인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발성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좌우가 많이 굵어졌죠. 네. 좌우가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참, 이게 정치인의 발성이라는 게 저렇게 연습하면 되구나라는 걸 안철수 후보 보면서 아주 절감을 해요. 어디선가 뭔가 하여튼 코치를 받고 좀 훈련을 한 것이 이제 명확해 보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듯이 하여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완전히 다른
이 화법을 좀 구사를 좀 하고 있죠. 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메시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는 주목할 만해요. 예, 뭐 그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일단 저음을 대폭 강화했고, 이게 뭐 K-pop 스타 오디션도 아닌데, 뭐 저음 누구한테 강화하고, 직접 배운 건 아니고 본인이 그 연설 잘하는 법을 몇 명한테 좀 물어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본인이 독학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많이 강조하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서 만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 건 아니라고. 뭐 어떤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던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딱 강조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목을 이렇게 긁는 루이 암스트롱식 또 발성법을 동원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달라졌어요, 연설하는 게. 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도 달라지고 특히 이제 뭐 헤어스타일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수술 좀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수술 많이 쳐내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제가 볼 땐 좀 더 젊어 보이시는데 젊은 스타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선에서 그 문재인 후보와 어떤 이미지상으로도 좀 차별하겠다. 뭐 이런 그 어떤 전략이 코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경선 후보 지금 양자 대결,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 보이고 있고요. 그 국민의당의 경선전에 대한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너무 크게 보도하고 있다.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게 보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추미애 대표가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양자 대결 구도가 정말 가능한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뭐 연대나 후보 단일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보수 진영에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하고 연대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지 않게 신경전이 너무 치열합니다. 문재인 후보인데 그쪽을 상대로 자꾸 해야지. 나를 상대로 자꾸 시비를 걸어대니까 자꾸 그러면 2012년도에 이정희를 연상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정희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하고 가깝죠. 예, 왜냐하면 이정희 후보가 그때 제일 극좌에서 나와서 선거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후보 아닙니까? 일단 본인이 대통령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무자격자고요. 그런 진박 세력들의 등에 펴서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출마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갈수록 뭐 그런 당, 그런 후보하고 단일화니 뭐니 이런 건 갈수록 가능성이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나를 흠집내가지고 배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게 없죠. 그래도 우리가 큰 집입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 상대로 지금 싸우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집이 될 건데 뭐 하려고 그러느냐 막 그 뜻입니다. 뭐 이정희 후보 얘기를 갑자기 꺼내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긴 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좀 적극적인 것 같고 유승민 후보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가능성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 홍준표 후보는 무조건 보수 단일화 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가능하면 국민의당과도 내가 합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아마 오늘 후보 수락연설 끝나고 기자들 만나면 아마 범보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올 겁니다. 유승민 의원도 원래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섣불리 응했다가는 빨려 들어가서 홍준표 후보한테 그 후보 자리를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강론으로 자기 몸집을 키워놓고 얘기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확정됐습니다.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연대 어떻게 또 진행될지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분과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주영진 뉴스 브리핑이 오늘 프로그램 마치면서 또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겨울 가고 봄이 오면 아지랑이 피어오르. 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3월도 오늘로 가고 내일은 4월입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다시 육지로 돌아온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대한민국의 산하는 다 지켜보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계속 되겠지요.
우리들의 삶, 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산하. 어쨌든 대한민국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씩 늦더라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